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마. 야 488호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일반인의 눈으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할까요? 내일 당장 출국을 앞두고 있는 스리랑카. 네, 영화관 진짜 영화관 사회공헌 담당자 황대리입니다. 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근본 없는 배 감독입니다. 뭐야 그내 건데. 따라해봤어요.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고요. 네. 박해일 배우를 사모하는 이승국입니다. 천재 이승국. 네. 네, 그리고 근본 없는 영화 큐레이터 김프로입니다. 네. 네, 왜 대중에서 일반으로 바뀌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지난 회부터 네. 일반인으로 바꿨는데 앞에 멘트가 네. 하면서 보니까 네. 대중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한 단어더라고요. 물론 일반인도 그런데 대중 지칭하는 사람들이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대중에는 매니아도 있고 정말 저 같은 근본 없는 사람들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다 섞여 있어가지고 네. 대중의 눈높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 같다.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인기가 있어가지고 영화를 막 보시는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화 보시는 분들이 편하다고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정체성을 좀 명확하게 하려면 일반인이 낫지 않을까, 대중보다는. 그래서 저런 많은 해몽이 담겨 있을 줄 알았지. 기자 출신이라서 단어 하나하나에 중요하세요. 신경을 안 쓰겠지만 뭔가 많은 설명이 달려 있을 줄 알았지. 마니아보다는 마니아가 아니신 분들 입장에서 좀 보고 싶다라는 게 저희의 컨셉이니까. 조금 타겟팅을 좀 더 세밀하게 한 거네. 그렇죠. 보편만만한. 물론 마니아들은 이제 들으시면서 좀 아쉽다. 아니면 더 이제 마니아들을 위한 방송들도 있으니까. 그거를 들으면서 일반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시각을 이제 보시려면 보실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 네 명이 그런 일반적인 보편 타당한 시선이라는 어떤 신뢰는 어디서 형성된 거죠? 내 맘이지.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아직 근본이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근본 없다고 말해서 이제 또 리플 달린다. 리플 달려도 어때? 어쩔 수 없지. 네, 알겠습니다. 소양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족족 달고 있어요. 칭찬하는 거에는 댓글 제가 안 다는데 뭔가 가열차게 욕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답글을 달고 있습니다. 어떡하겠어? 없어서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덕혜옹주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텐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의 총평. 볼만했다. 볼만했다. 배 감독님은? 볼 때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보고 났더니 좀 아쉬운 게 생겼다. 또 이게 도대체 그럼 만족하는 영화가 뭐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제목이 덕혜옹주인데 덕혜옹주를 구하는 김장한으로 정리가 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덕혜옹주의 포커스가 조금 더 갔으면 좋았겠다, 이런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선택해서 멜로로 만든 거라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이 영화가 어쨌든 그럼 성립이 안 되는 거였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던데, 또 생각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실제 있었던 일을 바꿔가면서까지 만든 이유가 있으니, 그리고 그 재미도 나는 충분히 느꼈으니, 괜찮았다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몇몇 부분에서 너무 인물이 수동적이다. 덕혜옹주가. 그리고 어느 순간에 어느 단계로 넘어가 버려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내가 충분히 감정을 이입할 수 없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김장한 역할에는 내가 충분히 이입이 되는데, 이게 남자 감독이 만드는 영화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인가? 싶기도 하고. 그거는 나도 남자라서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나, 정리가? 근데 그 얘기가 있죠. 저도 보면서 인물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되게 수동적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그나마 영화 안에서는 뭔가 자기가 선택을 하고 뭔가 옹별하는 거에 있어서도 예를 들자면 자기 생각을 좀 밝히는 부분이 그나마 각색해서 들어간 게 있고 실제 덕혜옹주의 삶은 더
그렇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또 그래서 약간 뭐가 좀 아쉬웠냐면 호의호식하면서 행복하게 떵떵거리면서 산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이제 이 손예진 배우가 이 영화를 잘 만들자고 출자까지 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 진행이 왜 이렇게 되나요? 저희 좀 모자라나요? 하면서 출자까지 했다. 뭐 이런저런 계산도 있었겠죠. 그냥 쾌척한 건 아닌 것 같고라고 말은 하지만 손예진 배우가 개인적으로 욕심나는 캐릭터였을 수도 있고 영화가 괜찮다는 확신이 있었을 테고 그러면서 뭔가 표현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고 그게 다 잘 들어가 있긴 한데 거기서 이제 손예진 배우의 인터뷰에 이런 삶을 살면서 정신이 온전치 않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난 너무 궁금했고 그걸 잘 설명해주고 싶었고 옥녀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줬는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에 앞서서 이 시대를 산 비극적인 여인이 조현병에 걸려서 그렇게 온전치 못한 정신으로 말년을 보내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주고 싶었다. 근데 그 부분이 제일 설명이 부족해요.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한순간으로 처리가 됐죠. 이 간단한 얘기를. 아무튼 어떻습니까, 성우 씨?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몰입해서 잘 봤고, 근데 여전히 완벽한 거라는 건 없으니까 아쉬운 것도 있긴 분명히 있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러 가면서 이런 영화겠지 했던 거랑은 다른 영화라서 좀 놀랬다. 저는 이제 작품 얘기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감독님 얘기를 하자 그러면 허진호 감독을 굉장히 좋아했다가 어느 순간 결별한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좀 그만 봐야 되겠다. 행복을 기점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두워 영화가 다. 옛날에는 이제 수줍은 남자, 말 못하는 남자. 그게 제가 이제 20대 대학을 시작할 때쯤 무렵이어서 그때 이제 막 마음 졸이고 막 이랬던 게 너무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다가 그 다음 편에 이제 봄날은 감도 나올 때는 너무 찌질하게 나오잖아, 남자가. 무능력하고 찌질하게. 그래서 이제 갈등하는. 그거는 약간 혼자 괜히 찔리다가 행복증 가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극명하게 그려가지고 공효진을 사귈 때 사람과 임수정을 사귈 때 행복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걸 저는 또 너무 도식적으로 나눠서 극단적인 대비를 주면서 뭔가 변명 아닌 변명이 돼버리는 영화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좀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 영화를 기점으로 이제 허진호 감독 영화는 그만 봐야 되겠다. 나하고는 별로 안 어울린다. 그래서 놨거든요. 실제로 그 이후에는 이제 행보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번 영화를 보니까 굉장히 이제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대중적인 코드를 많이 가져오려고 막 한 느낌? 그래서 이 영화를 6자로 줄이라면 반갑다 허진호야 나는. 다음부터는 볼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딱 정확히 그 기점부터 별로 좀 그렇다 싶었다가 근데 저는 이제 그 뒤에 중국에서 찍은 영화들을 다 봤거든요. 근데 또 너무 허진호 감독 영화 같지 않았어요. 안 봐가지고. 뭐지? 이렇게. 근데 이제 도쿄공주로 뭔가 딱 돌아와서 담고 있는 것도 적당히 무게도 있고 그러면서 유려한 연출도 나오고 해서 괜찮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어쨌든 남자 감독이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행복을 봤을 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이 조금 아직 마음이 좀 남아있었는데 이번 영화도 조금 그런 게 있다. 차이가 있다면 박해일이 분한 역할은 되게 멋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멋있어. 박해일이 이 영화에서. 박해일이 너무 제일 멋있어. 도쿄공주 얘기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요? 어땠어요? 저는 근데 그래도 손예진이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박해일 배우가 너무 멋있는데 박해일 얘기잖아 이렇게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오히려 그냥 손예진을 띄우기 위한 가장 넘버1 감초 정도 역할이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저도 손예진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될 분량이 있다면 그걸 충분히 받은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8월의 크리스마스나 예전에 허진호 감독의 멜로 코드가 그때 볼 때는 내 얘기 같았거든요. 그렇죠. 되게 오히려 엄청 난 어리고 거기에 나오는 극중 인물들은 나이가 더 많은데 그때는 내 인물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허진호 감독이 다루는 멜로가 내 대상에 좀 몰입이 잘 안 되고 뭔가 나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것 같거나 아니면 뭔가 좀 몰입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 영화에서 그려지는 뭐 어떻게 보면 장안과 덕혜옹주의 멜로 라인이 이렇게 내기 같다 하고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더라고.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은 또 잘 못하겠어. 저도 사랑 얘기에 몰입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진짜로 사랑처럼 느껴졌다기보다 저는 약간 느낌이 그냥 정말 충정. 충정. 네. 아, 그래요? 로열한 사람으로서 그게 좀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랑 멜로일 수밖에 없는 게 박해일의 다른 가족이 아예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투샷이 그냥 둘이 나란히 앉아 있잖아요, 그 궁에.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지막 그렇죠. 황제에서 정말 무능해요, 이 마지막 황제가. 하는 것도 없고 비슷해요. 좀 모자라고 중간에 막 당원이 돼야 되고 황제였는데 공산 당원이 돼야 되고 정말 호의호식하면 잘 살다가 나락으로 툭 떨어지고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 심지어 이 사람은 더 꼴불견일 수도 있는 게 뭐냐면 과거의 영광을 다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가가지고 옥조에 한번 앉아봐. 관광지가 된 거기 가서.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게 남아있지만 노쇠해버린. 근데 물론 이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도 오리엔탈리즘이다라고 욕을 엄청 먹긴 했어요. 서양 감독이 찍었거든요. 베르토루치라는 감독이 찍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걸 보고 나면 몰락한 황족의 회환이 느껴지는데 이 영화를 보면 지금 저렇게 어릴 때처럼 귀엽지만 지금은 늙어버린 예뻤던 흰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를 치던 이쁜 손예진이 늙어버려서 사이다를 저렇게 먹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옆을 지키고 있지만 슬프다. 장안이 슬프다로 느껴져 버리더라고요. 전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 영화가. 덕혜옹주인데. 그러니까 그녀는 미쳐버렸잖아요. 그리고 제일 울컥해 할 수 있는 장면이 공항 장면인데 공항에서는 그 라미란이 분한 복귀가 딱 하면서 그 회환이 느껴졌는데 그게 이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끝나는 마무리는 장항과 덕혜의 투샷이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덕혜옹주의 삶이 그렇게 뭐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존경받을 만한 어떤 활동을 못했다는 것을 왜곡했다는 혐의를 지우기 위해서 나레이션도 나와요. 맞죠. 나는 존중받지 못했던 옹주였던 것 같다 했더니 아닙니다. 저한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장안의 입을 통해서 평가받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이렇게 집중이 되니 이건 그냥 한계다. 이 감독님의 한계인 것 같고. 근데 좀 그런 거 있어요. 공항 장면이 저도 하이라이트라는 거 생각하는데 근데 그 장면에서 덕혜옹주가 가져가야 될 관심은 다 가져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그 장면 저도 생각이 나는데 거기서 그게 막 환영받고 사진 찍고 할 때 박해일이 빠져요. 옆으로 빠져. 옆으로 쫙 빠지고 온전히 손예진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장면 보면서 확실히 태도에 대해서는 뭔가 감독이 생각이 분명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했던. 그거랑 그 부분에 그 씬에서 되게 좀 저는 그 씬이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가 있었던 게 그건 없던 얘기니까. 그게 끝나고 제일 먼저 찾아본 게 그거였거든요. 덕혜옹주 입국 장면. 그래서 혹시 실제로 저렇게 절을 했으면 이 씬은 정말 눈물 나는 씬이. 근데 아니었으면 그냥 극적 장치로서 들어갔다면 조금 너무 뻔하다 싶긴 했는데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그 씬이 한편 마음에 들었던 거는 라미란 배우랑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 보통 다른 영화나 이런 정말 눈물샘을 자극하려고 했었으면 라미란 배우를 맨 앞에 놔뒀을 텐데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또 다 챙겼다. 디테일이. 1층에 계신 분들이랑 2층은 하니까 그랬다. 앞에 계신 분이랑 뒤에 계신 분이랑 나이 차가 너무 나의 그래요. 그치. 네, 좀 약간 그런 건 있더라. 맞아요. 저는 이제 아까 그 장면 공항 장면도 그래서 그 장면에서 되게 좋았거든요. 넓은 풀샷에 장안이 뒤에 있고 되게 좋았는데 그걸 끝까지 안 하고 이런 장면. 그러니까 뒤에 더 멋있으려고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또 뒤로 빠져줬잖아. 야, 얼마나 멋있어로 해석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안이 얼마나 멋있어가 아니라고 덕혜가 얼마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의 이 소회가 자꾸 일로 간다 영화가.
남는 감상이. 저는 굳이 이제 변호를 해주자면 그 장한이라는 인물을 만들어서 붙였기 때문에 덕혜옹주라는 사람도 할 수 있지 않았나. 왜냐면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장한이란 캐릭터가 없이 덕혜옹주만 사실 장한이란 캐릭터가 실제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안 하지 않았을까 잘 싶어요. 입국시킬 때 신문 기자가 수소문해서 입국시켰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분이 장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 캐릭터를 빼고 감독이 잘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 생각. 그리고 그랬다면 우리가 그래도 생각보다 와 괜찮다 했던 그 첫 버전을 방불케 하는 망명 작전 씬 같은 것도 이제 뭐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요. 그 망명 장면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게 저는 인천 상륙작전보다 뛰어났다를 넘어서 암살보다 더 재밌게 봤어요. 그 장면. 어디죠 그게? 폭탄 던지고 몇시 계획해야 그러니까 이 한 명 한 명의 임무와 한 명 한 명이 뭐 때문에 지금 위기에 빠졌는지 그리고 위기가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인물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격적 결함 때문에 촉발되고 있잖아요. 그걸 그리고 이 작전을 준비한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 일을 다 너무 잘하지만 어쩔 수 없이 위험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연출을 잘했더라고요. 저기 그 캐릭터도 되게 좋았어요. 그 폭탄 던지는 역할 담당하는 캐릭터 있잖아요. 미생에 나오는 미생에 되게 담담하게 나와서 이 사람이 역할 그냥 작전을 세우는 사람인 건데 자기가 죽는 그 역할이더라고. 그 장면 그리고 난 맨 처음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스파인 줄 알았어요. 연기에서 이런 스릴감도 가져가는구나. 살짝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전 경성시대 독립 이런 얘기 너무 좋아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오신 분입니다 했더니 다 놀라잖아요. 그때부터 얘 죽으러 왔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말도 되게 할랑할랑하고. 맞아요. 괜찮아요. 혼자만 안 죽을게.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일 처음에 딱 올 때부터 모자 딱 쓰고 왔을 때 사람들이 긴장하잖아요. 누구지? 했는데 그 설명해 주네. 안내사 배우가 상해에서 오신 분입니다 했더니 놀라거든요. 그 뒤로 근데 사람들은 경직되는데 얘만 할랑할랑하게 말해요. 뭐 그거 하러 온 건데요 뭐. 그러니까 이미 죽으러 온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 잘 먹었냐고. 든든히 먹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출도 되게 멋있게 잘했어요. 저도 저번 회 인천 상륙작전 할 때 덕혜옹주를 언급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진짜로 그 인천 상륙작전에서 제가 못 즐겼다던 다 실패하고 첩보작전 그거 하나 성공 안 하고 근데 덕혜옹주에서도 이렇게 치밀하게 세운 거 다 실패하잖아요. 근데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 씬에 정말 쫄깃쫄깃하게 보고 사실 엄청 머리를 쓴 것도 사실 없는데 그냥 폭탄 투척하고 몇 시에 이렇게 해서 너는 설득해서 나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막 너무 긴장이 되고 폭탄해서 뭐가 차이였을까? 감독의 차이. 그냥 감독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한 명 한 명 슬로우 모션으로 슬프게 죽어야 돼로 이걸 가져간 거랑 정말 이들의 망명을 원하지만 결과를 우리는 알지만 거기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원하면서 찍은 사람의 태도의 차이죠.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도 그렇고 이 덕혜옹주도 그렇고 이 작전이 실패한다는 걸 시나리오를 보고 찍는 사람들이 몰랐겠어요. 알죠.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원하지만 좌절되는 걸 잘 찍어주자랑 여기서 보는 사람이 슬프게 하자랑 다른 거죠. 보는 사람이 슬프게 하자 하면 다 사람들이 기능인 거고 이들 인물 가상 인물들이지만 우리 영화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원하는 걸 우리도 원하면서 찍으면 좌절되는 걸 찍는 것도 다르게 찍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연출인 건데 사용을 해버린 거죠. 인천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했던 게 인천 상륙작전 때 작전이 실패하면 느낌이 좀 그랬거든요. 뭐 이렇게 끌고 가 얘기를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수통 딱 던졌을 때. 이 캐릭터가 원한 타이밍에 안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내가 인천 상륙작전이었다면은 똑같이 뭘 이런 걸로 실패시켜 계산도 안 하고 던져 했을 법한데 나도 모르게 터지지. 그렇죠. 왜 안 터지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 진짜. 놀랬어요. 만드는 사람들의 그게 전해진 건가? 싶은 느낌. 그게 이제 조그만 차이들이 모여서 그럴 텐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태도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서 퀄리티가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뭔가 허술해진다. 연출을 너무 잘했다. 스토리 자체는, 덕혜옹주가 이제 일본으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가서 거기서 이제 돌아오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데 이 윤제문의 방해로 계속 못 돌아오다가 이제 그러면 상해로
망명을 하자. 그래서 망명을 하려고 작전을 하다 실패하고, 뭐 그러다가 결국 이제 뭐 정신병원까지 가게 되고, 뭐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박해일이 끝내 찾아내는, 뭐 이런 얘기인데 스토리는 어땠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저도 이렇게 잠깐 헷갈리는 게, 그러면 어떻게 했었어야 되냐? 제가 이게 너무 장안에 집중돼 있다. 근데 이 스토리를 딱 끌고 가는 게 너무 재밌는 게, 첫 버전을 방불케 하는 망명 작전과, 그리고 일본에서의 생활에서 윤재문이 탁 적재적소에서 방해를 해서 얘 선발을 하나씩 탁탁탁 잘라버리면서 좌절하는 이게 너무 장르적으로 너무 재밌어요. 스토리가 딱 좋아. 근데 저는 이제 아쉽다고 말하려면 윤재문 배우가 한 역할이 부산행에서 김희성 배우가 한 역할이랑 사실 똑같거든요. 나쁜 건 이 사람이 다 가져갔어. 맞아. 이걸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영화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아쉽긴 하거든요. 왜 얘가 다 가져가서 이걸 해버렸지?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이 다 가져가서 좋던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좋은 점이기도 해요, 이 영화에서. 그때 부산행 때 말했죠. 그렇게 하면 보기 편하다. 그렇죠. 보기 편하고 다른 데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다른 부분도 되게 연출 잘했어요. 그래서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재문의 악역은 김희성의 악역보다는 김희성은 약간 공감이 잘 안 됐거든요. 너무 악역이어서 그렇죠. 저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윤재문을 보면서는 저게 뭔가 살아야겠다. 센 놈 옆에 붙어야겠다. 라는 그 욕심이 작동하면 실제로 많이 봤으니까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비굴해지는 타이밍과 그게 얘가 그리고 덕혜옹주 혹은 우리가 응원하는 인물들에 의해서 되게 난감해지는 상황까지도 다 그려줬거든요. 이 덕혜옹주에서는. 그래서 일본 장군한테 조인트 까이고 막 심지어 우리가 걔를 비웃을 수 있는 장면도 만들어놨어요. 라미란한테 맞고 무시당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해주면서도 얘가 악랄하고 강하다를 보여준 거고 부산행에서는 얘가 뭐라 하면 다 시종일관 얘한테 다 그냥 져버리니까 승부에서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 게 장한이 시간을 좀 끌려고 할 말이 있다고 앉아서 같이 밥 먹을 때 군복을 딱 보잖아요. 군복 입어보시겠습니까? 에이 말. 바로 다음 장에 입고 있잖아요. 이게 완전 확 깰 수 있는 장면인데 그걸로 근데 설명이 다 돼요. 그 장면 좋았어요. 캐릭터가. 그게 저는 부산 수용구 사는 누구예요? 라고 하던 김의성 마지막 장면이랑 저는 오버랩이 딱 되더라고요. 요런 기능을 하려고 그걸 넣었을 텐데 타이밍도 조금 그렇고 너무 억지스럽고 근데 여기서는 서스펜스를 극대화시키는 것에 딱 기능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얘의 캐릭터를 부각시키니까 호흡 조절을 굉장히 잘한 거죠. 저는 스토리 하나 아쉬웠던 거는 공항에서 입국 거부 당했을 때 결정적으로 덕혜옹주가 저는 그 연기도 너무 좋았고 미친 웃음을 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미치기 위해선 결정적으로 윤재문이 맡은 한택수라는 그 인물은 그 악행을 한국인 입장에서 그렇게 악인으로 살았는데도 미군에게 에스코트 받으며 들어가는 그 장면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가장 큰 그거 중에 하나였을 텐데 나는 거부당한 상황에서 그때 스토리상으로 너무 짧게 다뤄서 미치는 장면을 분량을 줄였다. 뭐 그건 선택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그 미치는 거를 조금만 더 한 1, 2초만 더 할애해서라도 한택수는 왜 저렇게 무사통관지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친일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막 편을 바꿔서 이렇게 살아남았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건데 영화에선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 장면이. 예, 왜냐면 분명히 그렇게까지는 안 될 텐데 지금 기조에 친일했던 사람들 중에 항복했고 그랬다면 한택수가 도대체 뭘 했길래 미군인들에게 에스코트 받으며 이렇게 소녀진을 미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는 안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리상 그거는 좀 아쉬웠어요. 분량이 적어도 그거는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는 뭐 다른 불만은 없고 그러니까 덕혜옹주를 다루는 방식에서 좀 아쉬운 게 많은 건데 저 오히려 거기서 덕혜옹주의 캐릭터가 점점 성장하잖아요. 처음엔 되게 미숙하고 이기적이에요. 그러다가 조금씩 바뀌잖아요. 한글을 가르치고 싶다. 가서 나는 시킨 대로 읽을 거다 하다가 거기서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한국어로 얘기하고 그리고 망명 안 할 거다. 난 그냥 엄마 보고 싶다. 하다가 망명하겠다. 내가 설득하겠다. 조금씩 이 사람의 음과 영을 다 보여주면서 얘를 성장시켜 가면서 하지만 좌절당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갑자기 집에 돌아가자고 할 때는 처음에 엄마 보고 싶다 하던 그 상태로 갑자기 돌아갔어. 도쿄공주가 딸한테 막 얘기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보고 싶어 하겠니? 엄마는 20년이나 기다렸는데 딱 그 전신부터 이상했어요. 엄마가 뭐 궁궐에 살 때 나무는 더 밝은 색이었고 할 때 근데 그때부터 벌써 너무 유화적인 퇴행을 했어. 근데 그게 그 일본인과 정략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부터 약간 전조가 있었다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전조를 우린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너무 급작스럽고 캐릭터가 성장하다가 큰 좌절을 겪는다가 아니라 어느 순간 퇴행했다로 느껴지니까 그래서 장한이 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눈길을 받고 자꾸 그렇게 되는 게 그러네요. 네. 딱 그 순간부터 영화가 좀 별로였어요. 되게 느꼈는데 뭐라고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못했는데 그 부분이 정확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 지점에서 손예진이 조금 이상하네. 그런데 그 뒤로부터는 계속 좀 길다 늘어지는 것 같다 느낌이 좀 계속 있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이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텐데 짤막하게 그 나레이션으로 퉁치려고 한 거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결혼한과 동시에 어느새 모두에게 잊혀져 있었다. 그렇게 되면서 그녀는 사실 조금씩 미쳐져 가고 있었겠죠. 그쵸.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영화에서 그게 설명되진 않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장한이 기사로 써줘야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뭔가 시선이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결혼을 하고 딸이 자살하기까지 이혼하고 딸이 그러니까 제일 직시하기 힘든 순간들을 그때부터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모순이 생기는 거죠. 이 영화의 모순이. 비극적인 인물을 다루는데 가장 비극적인 거는 없는. 자, 그러면 캐릭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가장 눈에 띄었던 캐릭터는 누굽니까? 참, 박해일이 잘생겼고. 고수도 잘생겼고. 고수 등장할 때 되게 잘생겼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연천이랑 잘생겼죠. 연천이랑. 그러니까 정말 잘생겼잖아요. 고수가 등장할 때 되게 상쾌한 기분이 들어요. 진짜. 그 대사 너무 좋아. 고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조선 갑시다 하더니 똑똑 걸어가지고. 진짜. 그때 캐릭터 되게, 좋았어. 실제로도 되게 호방하고 되게 멋진 분이셨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되게 기억하는 게 대학 때 국사 수업을 들으면서 그냥 그분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기억이 나더라고요. 조선시대 얼짱들 해가지고. 그런 생각도 나고. 나는 제일 기억에 남는 캐릭터는 그 씬 되게 어떠셨어요? 아리랑 부른 캐릭터. 아리랑 부른 캐릭터? 나는 그 씬만 없었으면 그 씬이랑 어색하더라. 그 씬이랑 공항 아까 말했던 공항 입국 씬 너무 눈물 나긴 했는데 그게 실제 했던 일이 아니라면 아리랑 씬이랑 그 씬 두 개는 조금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 캐릭터는 아리랑을 처음 부른 캐릭터. 그건 좀 어색하다고 왜 굳이? 그리고 그게 좀 어색하더라도 거기서 덕혜옹주가 스스로 안에서 딜레마가 그 사건을 통해서 쌓였다 했으면 어색하더라도 의미가 좀 깊어지니까 괜찮았을 텐데 그리고 슬랩스틱이 나와버려요. 라미라는 액션 씬. 그리고 그냥 뺨 맞고 슬프고 이 너무 그러니까 거기서 덕혜옹주가 자기가 시킨 대로 해야지 하다가 아니야 신념대로 하는 게 맞아. 근데 신념대로 하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 조선인들이 핍박받고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 사람들의 의기를 고양시켜 놨더니 얘네가 더 핍박받아. 거기서 그런 생긴 딜레마가 되게 커질 수 있는데 뺨 맞고 기분 나빠 슬퍼로 돼버리니 의미가 좀 퇴색되더라고요. 뭐 캐릭터 생각하니까 또 최근에 본 제이슨 본이 생각이 나던데 여러분 그 녹음할 때 제가 본 아이덴티티만 다시 본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끝나고 나서 두 편 다 봤거든요. 아 진짜? 슈프리머시랑 울티메이텀이랑 봤는데 다시 보고 나니까 조금 생각이 좀 바뀐 건 있어요. 뭐냐면 제 기억 속에 본 시리즈는 굉장히 완벽한 영화였는데 근데 말했잖아요. 완벽하지 않다니까. 다시 보고 나니까 캐릭터에 대해 기댄 측면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냐면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슈프리머시에서 등장할 때 탁 하는데 시내 소나타에 외국인이 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날 죽이러 왔다고 가정해버려요. 그래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여자친구도 이해가 안 돼. 니 왜 그러냐. 그럴 수 있냐. 확실하냐. 뭐 계속 물어보는데 저 복장으로 저 차를 타고 여기 온 게 뭐 말이 어울리지 않아. 뭐 하면서 그냥 말 몇 마디로 툭툭툭 하고 설명해보는데 걔가 맞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걸 어떻게 발견을 해. 근데
본이라면 가능하겠다. 벌써 이미 캐릭터에 쟤는 제이슨 본이니까 캐릭터에 몰입이 돼버리니까. 근데 이렇게 풀어가는 게 너무 많더라고. 뒤에 가면서 그냥 명만이 툭툭툭 던지면 본이 이걸 눈치챘네 하면서 또 말도 해줘요. 네. 그래서 뭔가 플롯이 정교하게 짜여져가지고 뭔가 정당성이 부여된다기보다는 캐릭터 구축이 워낙 완벽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애가 돼버려서 그걸로 퉁치고 하는 게 많은 영화구나. 그래서 조금 내 생각보다는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다시 보니까 덕혜옹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덕혜옹주라는 캐릭터에 몰입이 안 됐다 그러면 좀 뭔가 태클 걸 게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덕혜옹주니까 덕혜옹주라는 캐릭터에 그래서 내가 몰입이 됐으니까 그렇게 이런 불편할 수 있는 장치들이 좀 많이 안 들어왔던 것 같아. 그냥 덕혜옹주고 손예진이 이렇게 연기해내고 배경이 이렇게 있었고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니까 뭔가 이 플롯 안에서 뭔가 좀 약간 엉성한 부분이 있다 그러더라도 덕혜옹주니까 라고 그냥 뭐 그 캐릭터에 좀 많이 수긍이 갔던 것 같아요. 그만큼 잘했고, 이게 뭐, 결과적으로는 장안의 기능이 덕혜옹주보다 더 커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배 감독님 지적하셨듯이. 근데 덕혜옹주는 캐릭터라는 자체가 관객들한테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아가지고. 저도,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잘 구현이 된 거 아닌가. 저는 한 가지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웠던 게, 마지막에 늙은 장면은 다른 배우들이 했으면 어떨까? 그러면 더 완벽한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내내 너무 아쉬웠어요. 완전 노인이 됐을 때. 타이타닉에서 마지막에 케이트 윈즐렛이 보냈던 사람이 할머니로 나올 때는 딴 사람 나오잖아요. 하면서 목걸이 던질 때는 연도 차이가 너무 안 나서 그 할머니 100세가 넘었거든요. 케이트 윈즐렛이 보여줄 때 20, 30대고 그러니까 이 사이니까 딴 사람 정도 돼도 그러려니 하는데 한 뭐 몇 년 차이 안 나니까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기는 한데 근데 분장으로 보여주는 나이대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이질감이 커가지고 할머니들이 나와서 막 거기서 맞이하는데 라미랑과 손예진만 가면 쓰고 있으니까 몰입을 하고 싶어도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는. 저는 사실 말씀에 좀 반박하려고는 사실 한 10초 전까지 생각했는데 왜냐면 분장한 손예진의 연기가 전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근데 그 분장으로 보여주는 나이대가 있잖아요. 그 나이대 잘하신 여배우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나왔으면 훨씬 잘하긴 했겠다. 그래서 이 영화가 생각이 드네. 오히려 그래서 그 아쉬웠다고 하시는 부분을 제 식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면 거기서 이 영화가 손예진이라는 배우의 이미지를 이렇게 소비했다는 혐의를 씌우고 싶은데 영화에서 되게 덕혜옹주의 삶과 그녀의 정상적일 수밖에 없었던 비극에 우리가 몰입하거나 감정이 간 게 아니고 손예진 닮은 아역이 그렇게 이뻤는데 한복 입었던 애가 그렇게 이뻤는데 기모노 입으니까 슬프고 그랬던 애가 손예진으로 변해서 닮았지만 우리가 익히하는 손예진 배우가 흰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를 치니까 아름답지만 일본에 있다 이렇게 슬프고 근데 마지막에 병원 찾아갔더니 막 갑자기 보고 막 울잖아요. 그 우리 배우가 정성훈 배우가 그리고 나서 장안이 싹 봐요. 그때 우리 이미 약간 관음증적인 시선을 딱 해놔요. 어떻게 변했는데? 어떻길래? 그래서 우리가 되게 궁금하게 만들어요. 뒷모습에서 그리고 쫙 돌아보는데 쫙 돌아보는데 손예진이 분장을 한 걸 우리가 알아챘어. 근데 분장을 못한 게 아니야. 잘 해놨어. 그러니까 되게 슬퍼. 근데 이게 손예진이 못생겨져서 늙어버려서 슬픈 건지 우리가 덕혜옹주의 삶에 이미 푹 빠져있어서 슬픈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근데 애매한데 넘어갔거든요. 근데 공항 장면에서 라미랑과 이렇게 할 때는 확 왔어요. 장안은 뒤로 빠져있고, 그렇지, 이때까지 본 거에서 나는 손예진이 분한 덕혜옹주의 손예진의 인생 연기라고 볼 수도 있는 이 영화에서. 이게 왔는데, 마지막까지도 늙어버린 박해일과 손예진이 덕수궁에 앉아가지고 있는 장면으로 끝나니까, 이게 도달해야 할 깊이에 도달하지 못하고, 코스튬 드라마에서 끝난 느낌이 되게 강하게 왔어요. 그 코스튬 드라마라서 좋은 지점이 있는데, 그러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익히 아는 익숙한 배우들의 늙은 분장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슬픔에 많이 기대버린 영화가 된 것 같은. 그러니까 한계가 명백했다. 저는 그 부분은 저는 어쨌든 나이 든 연기가 너무 마음에 들고 좋아갖고 하긴 했는데 방금 감독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100% 동의하는 거는. 정상훈 배우가 안을 보고 울고 저도 진짜 그 생각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불쌍하고 추하게 변했길래 보자마자 울어? 했는데 이 나이든 역할을 그때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이든 역할을 손예진 배우를 그대로 쓰니까 딴 배우를 안 하고
엽선을 섀도우로 보여주는데 너무 탱탱해. 아니 탱탱한 걸 떠나서 너무 곱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그림자가 적기 때문에 분장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 15년 동안 아무도 안 찾아와서 15년 만에 보는 사람은 울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 씬 오히려. 딴 데 뒤에는 나이 든 분장 다 설득됐는데 저는 생각보다 예쁜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약간 돌렸을 때 콧날이 이렇게 보이고는 다시 고개 돌리잖아요. 그때 이미 너무 팽팽한 그러니까 분장은 했겠는데 너무 팽팽한 실루엣이 보이고 그 뒤로 나오는 거 몰입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손예진의 노인 연기가 싫었거든요. 오히려 몰입도 안 되고 그 할머니 연기를 하고 있는데 연기로 보이니까 전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정말 손예진을 닮은 할머니를 찾으면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어렵긴 했겠지만. 그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갑자기 늙어버렸어. 이게 중간에 과정 없이 그냥 심지어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손예진을 클로즈업 할 때 있잖아요. 너무 뽀샤시하게 나와가지고 이 CG로 만졌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옛날 흑백 헐리우드 영화들 보면 주연 여자 배우가 나오면 뽀샤시하게 만들어버려요 화면을. 화면 자체를. 그냥 뭐 블러를 넣어가지고 갑자기 되게 웃겨 막 대화하고 있는데 그 배우 원샷이 들어갈 때만 뭔가 뿌옇게 안 될 빛나고 있어요. 네. 자 그게 생각날 정도로 제가 알기로는 손예진 배우가 그렇게 막 피부가 엄청 빼어나서 되게 뭐 그런 배우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클로즈업 들어갔는데 뭔가 싹 민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매컷 그렇게 너무 아름답게 잡아놨는데 그리고 갑자기 노인 내용관에서 팍 갑자기 이렇게 떠버리니까 그냥 약간 옛날 뭐 디즈니 동화에서 나온 것 같이 뭔가 마법에 걸려가지고 되게 갑자기 노인이 돼버린 것 같은 그렇게 또 이질감을 가지고 다가오니까 좀 약간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최대한 아름답게 그리고 싶었다가 이 영화의 패착이었다 싶어요. 가장 힘들고 추했을 부분을 상상하게 하고 사실 넘어가 버리고 늙어버린 손예진 정도의 선에서 우리 슬프고 끝내자. 요 정도 느낌 먹으니까. 그리고 뭐 쓸데없는 디테일 얘기하자면 박해일이 공항에서 이렇게 할 때 분장을 얼굴만 해가지고 목은 팽팽해. 아, 그래요? 아, 진짜요? 전혀 못 봤어요. 노인 되면 목주름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얼굴까지는 분장을 잘 해가지고 쭈글쭈글한데, 목은 팽팽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니까, 그냥 두 배우를 분량 조절을 하든지 좀 해가지고, 노인들을 썼으면. 궁금하긴 하네요. 어떻게 됐을지. 그러면 그러게 무너지니까, 둘의 멜로 쌓아온 게 무너지니까, 거기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려면 아예, 플래시백으로 풀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처음에 아예 그냥 노인 다른 걸로 깔아놓고. 그렇죠. 라이언 리비언 구하기처럼. 그렇죠. 그렇게 가야지 되지. 마지막 실컷 내가 봤던 배우들이 마지막에 바뀌었다. 맞아. 그러면 깨졌을 수도 있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야죠. 깔고 들어가죠. 그렇게 들어가야 될 텐데.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저는 몰입이 안 되니까. 그렇죠. 몰입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익스큐즈 해주는 거잖아요. 연극처럼 이런 상황이라고 익스큐즈 하는데 충분히 그걸 해줄 만큼 손예진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했는데 뭐 불편하다 그러면 뭐 불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캐릭터 얘기하니까 하나 더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의장이라고 하면서 딱 등장하는 분 있잖아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인가 싶어.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맞아요. 맞죠. 무슨 위원장에 나오는데 근데 웃겨가지고. 진짜? 그때도 확 깨더라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데 의장? 뭐 무슨 아니야. 처음에 저는 김종필 총리인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던데 되게 무게 잡고 나오는 역할인 것 같은데 무게도 하나도 안 실리고. 그래 의외로 좀 무게가 없었어요. 느낌은. 좀 비슷한 사람을 차라리 쓰든지. 되게 뭐 흉내 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약간 그때부터 깼던 것 같아. 저도 비슷한 거긴 한데 약간 깼던 게 깼다기보다 이건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전 영화에서 만드는 사람이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그냥 그대로 캐릭터 입을 통해서 그대로 하는 걸 보면 약간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항상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냐면 메시지라는 거는 그럴 거면 그냥 글을 써서 선언하면 되니까. 근데 영화라는 이야기를 할 거면 따르게 세련되다면 세련되고 다른 간접적인 방법이 있을 텐데 거기서 이렇게 황족들이 들어올 수 없었던 입국 거부가 왜 된 겁니까? 그 의장이 물었을 때 그렇게 해서 왕권이 부활할 걸 걱정했던 이승만 정부가 거부절했죠. 라고 하는 그 대사가 뭐 실제 이야기였겠지만 그렇게 그냥 역사
공부시키듯이 딱 들어갔었어야 되나? 그때 약간 그냥 깨긴 했어요. 따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저도 대안은 모르겠지만 그때 그냥 약간 역사 공부? 뭐 이런 생각. 갑자기 조금 한 몇 초 깼어요. 그 씬이 좀 갑자기 퀄리티가 툭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전부 다. 기자회견하고 왠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야, 인천 상륙작전이 의외로 선방해가지고 의외로 폭망할 줄 알았는데. 네, 뭐 다들 뭐 크게 손해 보는 거 없이 가져가는 여름 시장이 되지 않나. 이런 게 흔치 않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 망하지 않는 거? 시장도 많이 커졌고, 그다음에 관객도 영화를 많이 보는 것 같고. 오히려 외화들이 수지 타선이 좀 안 맞은 느낌? 외화들이 좀 딸려요. 사실 그 외화 중에서는 제이슨 본이랑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제이슨 본은 역시 200만 넘어서는 약간 속도가 안 넘어갔고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망했다는 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승국 씨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었는데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꽤 우리 같이 오랫동안 했어요. 오랜 됐죠. 네, 그렇죠. 조합이 좋다고 막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이 막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네요. 진짜 그 리플 보고 그래서 더 어쨌든 아쉬운 분들이 많을 테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혹시나 이 방송을 우리 넷의 케미와 이승국의 목소리와 저런 것 때문에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죄송하고 전 개인적으로는 너무 그냥 정말 그냥 영화 보고 유튜브 올리고 하던 사람에서 이렇게 영화도 볼 수 있구나 이런 관점도 있고 이런 거가 또 영화를 보는데 새로운 재미들이 있구나 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재밌었던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체력만 좀 더 되는 상황이었어도 했을 텐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점 멤버이신 형님들에게도 너무 죄송하고요. 저만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갑니다. 아닙니다. 제 목소리를 좀 연마해야겠어요. 배우기 뭘 배우나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우리의 나이가 승국 씨보다 많다는 게 자꾸 이제 부각되네. 아무튼 그래서 뭐 저희가 한창 커져 있으면 그럼요. 올 수 있는 날이 있겠죠. 그때 또 찌질하게 몸 관리 다 했다고 무릎 꿇고 찾아오겠습니다. 아니, 내 생각에 불러도 안 오는 경우가 되는 게 우리가 둘 다 해야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타이틀은 잠장하차를 걸어놓고 잠장하차. 탈세나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끝은 원래 선하차 후탈세가 될 수 있으니까 말 아끼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새로운 멤버하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정말. 진짜 제 항상 응원하고 평점 맨날 올리겠습니다. 자,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